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아, 예. 북로그 출판사.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며칠 전에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특이했어요. 국군의 날 자체가 추석 연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민폐 안 되려고 좀 땡겨서 했고요. 네. 그게 이제 3월 28일 날 했는데 기존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 죄송합니다. 9월 28일 날 땡겨서 했는데 이것도 공격 대상이 되더만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국군의 날짜 안 맞추고 미리 했다고 놀라고. 아니 추석 연휴에 하면 그러면 뭐 하라고? 추석 연휴에 하면은 저 생각 없는 사람이 또 다 놀아야 되는 시기에 또 했다고 또 공격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가치가 없고 어디서 했냐면은 보통은 이제 국군의 행사를 예전 같으면 여의도 광장에서 했고요. 그것들이 너무 이제 커지는 게 싫고 뭐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대부분 계룡대에서 했어요. 계룡대가 이제 육군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평택에서 했습니다. 이함대 사령부에서 네.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다 육군 소장 출신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군대인데 항상 군대 하면 육군이 떠오르고 그 육군이 마치 군대의 전부인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군이 심장에 들어가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거예요. 평택 해군 기지에서 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륙에서 하면 해군이 배를 못 갖고 가잖아요. 맨날 그 사열하고 퍼레이드 하면 탱크나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독도함이 왔어요. 바다에서 하니까. 하늘은 뭐 공군이 들어오고 땅에서 육군 그 장비들을 사열하고 육해공군 3군이 다 함께 모여서 국군의 날을 축하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천안함과 연평해전 상징이기도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측면에서 있었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육군이 과연 국민 앞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신뢰가 있는 거냐? 저는 이거에 대한 정서도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만신창이 된 대한민국 국군,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온갖 선거에 개입되어 있고 그죠? 이런 상태 포를 쏘면 포신이 막 찢어져 버리고요. 총을 쐈는데 동료 머리에 총을 쏴버리고 다 이런 만신창이 된 육군이 개혁 없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도 사실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나마 최근에 해군을 중심으로 한 국가 안보가 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가서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연평해전과 천안함의 문제를 대통령이 좀 고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평택이 사실은 미군 기지의 핵심 요지인데 그곳에서 어쨌든 전시자적권 얘기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정부 3기라고 하죠. 3기가 갖고 있는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컨셉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디서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70주년이거든요. 그럼 공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공군이 중요해졌거든요. 공군으로 가면 해군은 또 장비를 못 갖고 오니까 어떡하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해군 갔는데 공군 안 가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내년 내후년이라도 공군 한번 갈 것 같고요. 그러겠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해공이라고 하는데 육군의 우대가 너무 심하고 장성들도 육군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한미연합산에 뭐래도 보면 들어가 있는 게 주로 육군들 위주고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공군이든 해군이든 육군이든 다 같은 우리나라 군인들이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고요. 굉장히 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은 하는 관례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굳이 왜 우리가 또 해군 가야 되니? 그러니까 해군이나 공군도 육군 우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딱 되면은 뭔가 자부심도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군대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그리고 행사 기획하고 행사에 나왔던 내용 중에 가슴을 쾅 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그 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자신을 최대한 아껴서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사회로 나가는 것이 당신들의 임무다. 그래서 나와 국가는 그런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병들이 사병들이 본인들의 생명과 목숨과 건강을 최대한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장교들에 대해서도 사병들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소중하게 다시 돌려줘라 아이들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행세 맨 마지막에 제 가슴을 꽝 때린 거는 안중근 의사라고 우린 배웠잖아요. 그런 안중근 의사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안중근 장군이라고. 맞네요. 예. 역시 이제 개념. 예, 그래서 사회 보는 사람들이 그 발언을 하는데 안중근 장군의 뜻을 이어받아 이렇게 쭉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도 저는 가슴이 쾅 하고 울렸어요. 근데 이번 국군이라는 행사에서 이제 우리도 무기를 보여줬어요. 왜 그 북한도 가끔씩 사열하면은 어마어마한 미사일 무슨 무기들 막 쫙 하잖아요. 네. 퍼레이드를 하잖아. 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워낙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이런 것이 없다고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국방비를 북한 예산만큼이나 쓰는데 매년 40조씩 쏟아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무슨 무기 같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그러면 힘의 균형에 대한 부분에 국민들도 좀 안심하게 되고 북한 쪽에서도 헐 저렇게 그 첨단의 장비들이 있어? 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거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날 그 생방송으로 봤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군대에 대한 비리 막 이런 것만 들으니까 전쟁 나면 잘 지켜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암암리에 있었는데 물론 수리온이 나왔을 때는 저거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나도 하고. 걱정됐어요. 그거 사열하다 떨어질까 봐. 헬기는 왔나요? 그거? 네. 그거 왔어요? 수리온 네. 헬기가 또 비행하면서 날랐어요. 사열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항상 푸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 있잖아요. 특전사들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날 특전사가 무술 이걸 보여주는데 특공무술. 벽돌 깼나요 또? 네, 그런 거 다 하고. 대단했어요. 근데 그게 좀 모를 때 볼 때랑은 공PD가 비웃는 것 봐 그 말에. 아니 그냥 벽돌만 깬 게 아니고요. 대리석을 한 10장인가 이렇게 쌓아놓고 도약을 해서 점프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 방에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머리로 때는요. 깨고. 그 미리 깨놔다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공 집단 강화 이런 건 있잖아요. 일반 부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707이라고 대테러 임무하는 정말 직업 군인 중에 최고 정예 부대가 있어. 특임대. 그 707에서 하는 거고 특공무술 격파 시범은 일반 부대에서 나왔을 겁니다. 여자도 있더라고요. 네, 오. 있어요. 여공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공수. 완전 무섭더라고요. 멋있어, 완전 멋있어. 여공수의 전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공수훈련장에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간호, 행정 이런 경우에요. 하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필연적으로 제대할 때까지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훈련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차야 되잖아요. 예, 막 그달아야죠. 근데 거기에 공수훈련장에 가면은 여의도 광장만한 연병장이 7, 8개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가 떠서 막 뿌리고 막 그래야 돼서 굉장히 넓어요. 여의도 광장만한 운동장을 하루에 수십 바퀴씩 뺑뺑이를 돌아요. 공수훈련 받을 때.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란 거는 특히 이제 하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한 그 여공수들 보면요. 우리가 정말 받기 힘든 그 얼차려 있잖아요. 예. 기압. 예. 몸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몸을 거꾸로 뒤집어서 예. 여기 요가 자세 있잖아요. 예. 거기 위에다가 보조 낙하산 하나 얹어. 그래서 또 먼저 떨어지는 놈 맞는 애들이지. 남자들 그거 5분도 못 버팁니다. 여자 공수분들 있죠. 10분, 20분 버텨요. 뭐야. 인내력이 더 낫죠. 와, 그거 보면서 역시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 아니 그 여공수분들이 와서 그 격파 시험을 보여주는데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라는 존재가 살인 무기를 제조하고 있는 그건 거잖아요. 맞아. 굉장히 무서운 너무 나가지 거고요. 마시고. 예. 근데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평택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에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며 방위 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 안보의 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왜 이게 가슴을 울렸냐면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 군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국방은 미국에 맡겨버렸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전작권을 이미 환수 받았어야 할 시기가 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해서 환수하겠다고 해서 다 그때 대가를 지불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이명박이 개새끼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포기해버렸으면 포기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우리 군은 했냐? 푹푹 썩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군이. 이런 상태에서 군이 거의 전쟁 나면 도망가. 조선욱이 한말 때 군인들 다 도망갔어요. 일본군 몰려왔을 때. 이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들은 호가호위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앉아서. 그리고 매간매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척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 전시작전권과 방위산업비리 범죄를 너무 국가안보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국가 북광배역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너무 좋고 여기도 미국에서도 반응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대가를 치불했기 때문에 당장 다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군대라는 것이 신비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지구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각 국가의 이익이 공존하고 있고 미국이라는 가장 거대의 악도 있고요. 만만치 않은 또 다른 제2, 제3의 악들도 많이 있고 사실 전쟁이라는 측면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꼭 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위한 군대가 존재하니까. 근데 안보파리하는 홍준표 이하 그 딸거지들 보면 정말 그들이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정권이었습니까? 실제로 군대에서 온갖 비리들이 등장하고 거기서 사망한 사람이 나오고 지금 현재도 뭐 도비탄이네 뭐네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의문사도 나오고 근데 실제로 지구상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군비 경쟁하지 말자고 하고 있고 그 핵 경쟁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할 건 해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하게 왜 국군의 날이다 보니까 또 한 번 떠오르는 게 이명박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글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무슨 국방부 장관은 차마 군 미필자를 임명할 수 없었겠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국방부 장관과 여성을 제외한 모든 강요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그런 정부였습니다. 80몇 %가 됐었어요. 그런 정도로 나라의 국방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 없던 자들이 정권에 올라가면 북한파리해 가면서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엄밀히 따지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가지고 최초의 수식어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현역을 제대했지만 제대로는 상병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티오 때문에 그랬대. 병장 티오가 없어서 만기 제대했지만 상병 출신. 잘 모르는 분들은 방위 출신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 현역으로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의 특전사 출신이고 최초의 병장 출신 대통령이에요. 참 그게 누구는 40년 전에 발정제를 먹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40년 전에 특전사 출신인데 지금 대통령이거든요. 나라를 지키고. 네. 역사가 꼬여서 그래요. 절단되고 꼬였고 뭔가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날 그 국군의 날 행사에서 특전사들의 그런 어떤 시험을 보이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을 거고요. 그리고 그 군포장 수여식 할 때 보면 그 사모님들이 표정이 눈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꽃다발을 받는데 막 하트가 뿅뿅 나오는 거야. 보면은 다들 그 팬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민주정부 김구를 중심으로 한 김구 주석이라고 하나요? 김구 주석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민주정부의 우리가 말하는 정말 다물주의 이거의 승계라는 측면에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정말 우리 군대 장교들 식민성 좀 버려주시고요. 자국민의 목숨을 미국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견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김관진이 사이버 사령부에 충원해서 국방, 대테러 또는 북한의 심리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쿠데타를 저지른 거다. 사실은 사이버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런 군대가 결국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숨은 미국에 의탁하고 저는 이건 군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장교들은 자존심 좀 살리고 제발 좀 대한민국 군인다운 군인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렸던 걸 기억해서 지금이라도 제발 불합리한 거는 대통령한테 건의하십시오.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우리 월급 올려준 비리 안 할게 약속하고라도 제대로 된 장교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지기를 정말 소원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좀 하세요. 장교들 반항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새롭게 느낀 건데요. 기무사한테 권한을 준 국가보안법 권한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기무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인 수사는 철저하게 못하게 막고요. 군대 내부의 간첩 사건이나 기타 등등만 할 수 있도록
덮개 정도 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왜 이런 권한들이 이들한테 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현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한테 엄청난 권한을 줬거든요. 모두 빼앗고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장교들이 앞장서라. 전 이 방송을 혹시나 우리 장교가 듣는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교도 일반 장교들은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예전에 왜 기억들 나요? 이번에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장교들이 그 당시 이명박 때 낙검수를 듣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못 듣게 뭐 위에서 지시 내리고 막 이런 과정이 되게 코미디 같았어요. 그렇지. 실제로 왜 저도 뭐 방송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쪽 공무원이었는데 새날을 들었다는 거야. 자기가 근무는 그쪽 일을 해. 그 이야기도 있었지. 그 비슷한 이야기로 왜 KBS, MBC 직원들 팟캐스트 듣고 네. 자기네 뉴스를 안 봐. 출퇴근할 때 팟캐스트 틀어놓고 다녔다고 그랬죠. 예. 아니 저기 제가 만나는 애청자는 그 평택의 공군 장교인데요. 그 우리 방송 하나도 안 빼고 다 듣습니다. 제가 말은 못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변방으로 돌았어요. 일부러 중책을 안 맡으려고. 곧 계급이 스타 자리에 가는데 굉장히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런 훌륭한 빨갱이가 있나. 빨갱이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안보 굉장히 소중한 가치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그 안보를 정말 국민을 위한 안보를 하는 게 아니라 군대는 안 가. 그러는 자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해먹어.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때가 오면 꼭 또 안보파리를 하고 저지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입으로만 진짜 안보하고 있는 자들. 홍준표 씨의 입주댕이를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어요. 진짜. 홍준표가 그들 무리 중에서 가장 군대를 오래 갔다 온 방위 출신입니다. 어쩐지. 아니 나하고 동급이란 말이에요? 가장 오래 갔다 온.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윤상현이 하루 만에 전역한 놈이야. 아 저는 홍준표 얘기도 나와서 지금 발끈하는데 제가 홍준표 미국에서 못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여덟 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일을 해서 생기는 10만 원의 돈과 가족과 보내는 즐거운 하루로 생기는 활력.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돈과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형의 가치.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든 것을 1등, 2등, 3등 순서를 매기는 것을 공정으로 여기고
돈으로 값을 매기는 것을 합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잃어버린 9년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인 세상, 언제쯤 바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안전, 그 안전을 최고로 여긴다는 코레일은 승무원이 안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KTX의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 돌아가고자 투쟁하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정치 이야기는 수준이 없다.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현님 제주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궁금했던 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주도의 분위기는 어떨까? 늘었죠. 다시 늘었어요? 사실 제주도는 그닥 그 사드의 영향과는 물론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것과는 또 상관없이 여전히 꾸준히 중국인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관광지를 다니질 않았어요. 그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제 코스에서는 이제 한 번 숙소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와서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걸 한 번 봤어요. 경극을 식당에서 갑자기 그런 진기한 풍경을 한 번 봤고, 네, 그거. 근데 평소에 다른 데는 제가 관광지를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중국인은 많이 보진 못했어요. 좀 신기한 게 제주도에서 제가 택시를 좀 여러 번 탔는데 기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해서 원주민들이 다 육지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서 제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교육을 간 거라서 그 교육 장소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제주도 인구가 한 달에 1,000명이 늘어나고 있고요. 차가 한 달에 200대가 늘어나고 있대요. 와. 그러니까 모든 장소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모든 장소에. 그게 저는 좀 쇼킹했습니다. 아, 그만큼 관광객이 들어오는 만큼 그 상대로 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투자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원주민은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땅 없고 집 없는 원주민들은 버틸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주 제2공항 그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옴으로 인해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그리고 자연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냥 젊은 층이 더욱더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도가 수려한 자연공간이 아니면 존재할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살 깎아먹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정부라든지 지자체, 특히 지자체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이런 거여서 정부의 일상적인 보통의 어떤 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자치도란 말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약간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마지막 그 단계가 슬럼화잖아요. 약간 좀 상상하니까 끔찍하긴 한데 나중에 정말 훼손된 자연 경관 때문에 결국 관광객도 떠나 폐허가 된 제주도만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도민들도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강정마을에 제가 갔었는데 강정에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도 4,000일 넘게 지금 투쟁을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2공항 건설함으로 인해서 또 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구상권이 지금 34억 원이 주민들한테 걸려 있고, 그리고 잡혀간 사람이 600명에 육박하고, 막 이런 명예의 전당 같은 걸 거기 이제 풍자처럼 이렇게 나무로 새겨놓으셨던데, 한 번씩 잡혀간 사람, 우리가 한 명이 몇 번 잡혀갔는지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2공항 건설할 때도 또 사람들 잡아갈 거다 이거죠. 이제 제주도민들 생각은.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오늘 제주도 갔다 오신 보현님, 그만큼 궁금증도 많이 늘었을 보현님, 오늘의 궁금증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겁난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제주도 가서 많이 느낀 거예요. 이제 강정마을에서 캠페인하는 방식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거기는 연예인이 와주지도 않고 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질 않아요. 캠페인을 하고 싶은데 강정마을에 사람이 지나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그런 풍물놀이도 하고 막 거기 해군기지 앞에 가가지고 저도 같이 껴서 놀았는데 막 이런 거적대기 같은 거 천으로 알록달록하게 예쁘고 쇠쟁반 같은 걸로 막 두드리면서 막 소리 내면서 물러가라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잡기야 물러가라. 그걸 매일 하신대요. 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시는, 무료로 밥을 해주시는 또 식당이 있고, 이런 투쟁의 방식이, 그리고 길거리에다 손글씨로 다 예쁘게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다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좀 예술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캠페인 방식, 사람들한테 이 투쟁 현장을 알리는 그 방식이 저한테 굉장히 아름답고 인상적으로 다가온 게 있었어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투쟁이네요. 저희도 KTX 승무원 투쟁을 지금 12년째 횟수로 12년째인데요. 이어오고 있으면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승무원 문제가 잊혀지진 않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철도노조를 통해서 해온 방법들이 굉장히 좀 과격하고 어찌 보면은 좀 처참하기도 하고 저희가 삭발, 단식, 고공농성 이런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닌 또 요즘은 SNS 시대이다 보니까 뭔가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면서 이번에 서울역 농성을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제 그리고 바자회, 이런 강연 이런 것으로 꾸몄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같이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물론 옛날보다 이 비정규직 외주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은 부분이 형성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게 봐주시는 것도 있을 건데요. 그래도 어제 저희가 바자회를 썼어요. 근데 시민들의 호응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뜨거운 호응 덕분에 무사히 잘 치렀는데 그런 우리들끼리 즐겁고 정말 그런 문화 공연, 예술을 통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투쟁의 방식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지금 진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부효님 그 세월호 기억 저장소 이런 것들 지금 전국에서 모집하고 지금 수집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 이제 그런 겁니다. 추석맞이를 하면서 지금 각 지하철역,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그 캠페인을 각자 다 하고 계시잖아요. KTX는 서울역에서 하고 있고 세월호도 안산에서 각 역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캠페인, 우리가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좋았던 거, 지금 바자회가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캠페인이 사람들한테 좋을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캠페인 어떤 게 있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캠페인은 여러분들 의외이실 거예요. 낙검수라고 생각. 가장 대중적인 호응을 많이 받았던 이쪽 캠페인이죠. 이명박의 비리. 그렇죠. 낙검수를 통해서 이런 정치 문제에 눈을 뜨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최고의 캠페인인데 왜 성공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시크한 좌파. 글쎄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물론 현대 사회는 다원화돼서 그 모든 이슈들을 다 주류 언론들이 다룰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뉴스 하나가 터졌는데 어떤 채널은 지금 현재 터진 사건을 보도하고 어떤 채널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미디어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미디어가 결합해주지 않으니 나머지 미디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각종 소식, 이런 의제, 이런 캠페인들은 본인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론학에서는 이제 뉴스 밸류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뉴스의 가치가 어디에 더 있느냐. 근데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뉴스 가치는 쇼킹한 사건일수록 뉴스 가치가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KTX 문제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건 맞지만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귀에 익숙해진 사건이라 사람들한테 쇼킹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개인들의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캠페인이라고 하는 건 캠페인에 뾰족한 수가 있다면, 낙곰수처럼 대박나는 캠페인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운동 개념으로 캠페인보다는 거기에 재미가 더해지고 어떤 스토리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정권 교체까지 이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다른 것들이랑 모아지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캠페인에 있어서의 그 정형성 있잖아요. 항상 똑같아. 그 이야기 아까도 좀 전에도 했어요. 고공농성하고 삭발하고 얼마 전에 우리 김성아 지부장 했던 오체투지.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단식. 알죠? 오죽하면 그럴까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그런 게 전혀 없던 시절에 어떤 정치인인가가 나는 지금부터 단식을 하겠어 하면 온갖 미디어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단식하는 걸 막 보도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박정희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일 때 단식하고 막 이랬던. 그때 사실은 뭐 보름달 빵을 먹었다는 거. 근데 그런 방식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한테 또 그 충격
요법에 있어가지고 별다른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거를 하나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죽는 사건은 사건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충격파가 계속 무뎌지는 이런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낙검수를 꼭 캠페인으로 비교하면 나는 그게 가장 성공한 캠페인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어떤 자기들만의 캠페인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이런 건 없지만, 캠페인은 가장 중요한 건요,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발로 뛰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진정성 보여주고. 근데 이제 꼭 그런 게 있어요. 이쪽 분들도 이제 그런 쪽에 좀 많이 노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은 진보 좌파 쪽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꼭 나쁜 이미지 더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KTX만 해도 그래서 니들이 뭐 정규직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쁜 점만을 찍어 누르는. 그거는 분명히 저는 모종의 뭔가가 있다고 봐요. KTX 승무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집단의 모종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나쁜 이미지만 딱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또 상대방 쪽에서 반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느끼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숙명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그러저러한 일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누구한테는 내가 겪은 일은 황당하고 힘든 일이에요. 새날이 지금까지 해오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주류 언론은 그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시간 배분상 안 돼요. 누구나 다 정치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는 못해요.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 빈 공간을 남겨둔 게 그런 거였어요. 억울한 사람들 다 오세요. 인터뷰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내보내면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들으면 그만큼 매체에서 영향력이 떨어져. 쉽게 표현하면 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절한 선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라도 진정성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정말 운동하는 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우선이잖아요. 당장 뭐 이슈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막 결합해주고 여론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진정성 갖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의 태도도 중요하고, 새날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한 게요. 새날은 직접적인 여론을 만드는 당사자는 아니에요. 요즘은 다 그래요. 어떤 매체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방송에 나왔던 분이 나중에 JTBC에서 인터뷰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여론을 만들 때 대중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얼마 전에 캠페인을 또 했어요. 안산에서. 제가 한 건 아니죠. 제 친구들이 했어요. 기타를 들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게 이제 4.16 안전공원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이제 청소년들이랑 청년들한테 호소하는 자리였는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스텔라 데이지오 리본 같은 걸 나눴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 잡고서 자유 발언하고, 또 안산은 또 민노총이 또 세가지고 여기 빨간색 띠 이렇게 두르고 나오시고, 이제 차차차삭 피켓 차차차삭 이렇게 딱 들고 계시거든요. 병 만들어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이게 캠페인이라고 하니까 다시 앉아서 듣기도 하고 제 설명도 다 듣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걸까를 되게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상화돼서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면 호기심을 끌지를 못해요. 캠페인도 결국에는 마케팅하고 좀 똑같은 방식을 거치거든요. 소비자 또는 일반 시민들한테 알릴 때 그 사람들 마음을 열고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동네에서 구청 앞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좌대 만들어 놓고 뭘 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물티슈 같은 거 나눠줘. 뭐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사람들 이목을 끄는 것도 서로 간의 경쟁 같은 거라서 1년에 한 번도 없는 거리에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서명 받으면 관심이 있겠지만, 날마다 서명 받는 거리에서 날마다 서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관점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바자회 성공적이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 물건이 또 좋은 게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점이. 네, 서로 나누자는 의미에서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질문도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계속 세월호 얘기만 나오네. 제가 세월호 특별전시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밤을 새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 연대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세월호 특별전시관 주제가 연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투쟁을 하는 3년 반 동안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예술작품도 엄청 많이 만드셨고, 막 우리 생활용품들도 많이 만드셨어요. 비누, 휴대폰 고리 막 이런 것도, 앞치마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아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세월호 캠페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졸업생이 그 학교에다가 추석 선물이라고 과자를 1000박스를 보냈어요.
내가 니네 학교 졸업생인데 너네 세월호 그거 하는 거 봤어.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추석이니까 선물 갖고 가. 이렇게 하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연대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대하는 방법 중에 또 좋은 방법, 그리고 특히 승아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해줄 때 더 많이 힘이 되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느낀 거는 연대라는 게 어쨌든 간 행동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이나 주제에 대해 동의하고 이것을 그럼 개선하거나 이게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이 자리에서 각자 다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가 특이하다고 느꼈던 거는 얼마 전에 그 공범자들 영화를 봤을 때 그 PD님께서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리셨잖아요. 동영상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약에 나 혼자 이것을 하면 나만 미친놈이 되곤 말지만 이제 같이 함께 해주면 그래도 뭔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분이 저는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무력감도 많았을 거고 과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여파를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페이스북에다가 라이브 방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연대의 방법일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 그리고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뭐 학교나 어떤 단체에서 우리 케이스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시는 거세요. 감동적이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팔찌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가져다 주시는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나 대학교 때 뭐 했지? 반성도 들고요. 저는 정말 등록금 투쟁도 하다 못 해본 그런 사람인데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오히려 좀 굉장히 창의적이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 되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푸나님도 기억에 남는 연대 방법 있으셨나요? 팟캐스트를 하면서 가장 관심을 뒀던 게 사실은 연대죠. 숨어있는 연대. 왜냐면은 거대 자본과 권력이 있잖아요. 미디어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전부 다 박근혜 편이야. 팟캐스트 간 연대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연대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노조 자체가 연대의 제대로 된 샘플인 거예요. 일반 노동자 한 명으로는 사용자를 이길 수 없으니 우리끼리 연대하자가 노동조합인 거예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죠. 다른 팟캐스트끼리 서로 간의 어떤 관계들을 연대 형태로라도 만들어 놔야 우리가 단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권력들이 각종 팟캐스트 1대1로 깨버린다고 하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결국엔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팟캐스트가 힘을 합쳐서 대항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지상파 한두 개에 버금가는 정도의 파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팟캐스트 간 연대를 중요시해서 예전에는 팟캐스트 소개하는 코너도 따로 있었고요. 다른 팟캐스트를 소개하는 코너도 있었고 우리들 입장에서 절대 다른 팟캐스트를 욕하지 말자는 게 철칙처럼. 왜 그러냐면 아까 연대 방법을 설명하는데 연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연대해달라고 손 내밀면 누가 그걸 흔쾌히 잡아줍니까? 진짜 중요한 건 또 나오는 건데요. 일종의 진정성 같은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죠. 막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팟캐스트한테 또는 어떤 대상한테 우리 같이 연대합시다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그냥 들어줍니까? 제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진실성 있게 상대의 고충도 이해해야 돼요. 뭐 시민단체 같은 것도 서로 연대하고요. 시민들도 연대하는데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연대해야 될 목적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형식적 이름은 걸어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연대가 돼서 막 내일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연대를 만들어내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팟캐스트들을 막 모아가지고 팟캐스트 협의체 이런 거를 한번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 그게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결과물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전공개체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 방송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출연자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주로 방송을 해왔는지, 캐릭터가 어떤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봐야 돼. 그래야 상대방들한테 저 사람이 우리 방송 듣고 있었어 하는 그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발품 팔고 시간 투자하고 마구 뛰면서 상대방들과의 어떤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진짜로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뭘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운동으로서의 운동.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이 막 엄혹하던 시절에 각종 시민사회단체 큰 데는 막 정권들이 뒤에서 뒷조사하고 막 깨고 막 이런 상태에 언론의 힘도 없으니 시민사회단체들 뭐 노동조합들 막 이렇게 합쳐가지고 연대체를 만들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막 깨져요. 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깨지는데 그 사정에서 바로 그거예요. 가장 거대한 권력이 하나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분열이 별로 없어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딱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장 많이 깨져요. 그 이유가 바로 거학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민사회단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민주화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분열이 나고 깨지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연대로 뭉쳐져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민주화가 되고 나면 자기들끼리 이제 일단 무서운 대상이 사라졌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이익이라든지 서로 간의 존재감이라든지 서로 간에 대한 태도들 때문에 막 싸우다가 깨지고 없어지고 불난다고 그래요. 가장 조심할 시기가 이제부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뾰족한 수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연대하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연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경련이죠. 돈으로 똘똘 뭉치는 거. 그렇지. 자기들끼리 돈으로 뭉치는 것도 지들끼리 연대니까. 맞아요. 연대란 개념이.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이익이 사라지면 바로 무너져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 회사원들이라 그러면 노조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불이익 당하지. 나 혼자는 그냥 무조건 불이익 당하지. 해고시켜도 찍소리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 근데 노조원들이 수백 명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연대 개념을 앞으로 꾸준히 갖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당사자성이 좀 중요한가 봐요. 내가 노동자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내가 여성이면 여성단체에 후원하는 것, 막 이런 것들이 그 KTX 승무원 때 토론회 할 때도 보면 여성단체에서도 오고 노동단체에서도 오고 이런 다양한 언니네 문제랑 관련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연대를 하고 또 반대로 그쪽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또 승하지 부장님과 이렇게 다 같이 그쪽으로 가서 연대하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거를 또 용어로 횡단의 정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좀 본인이랑 관련 있는 것 그리고 싸울 때 방식이 비슷하거나 억압받는 구조가 비슷할 때 그쪽으로 연대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현재 기득권들은 그대로 있어요. 최순실과 박근혜가 잡혀있는 것뿐이야. 근데 지금 기존의 언론들은 언제든지 상황만 바뀌면 일반 민주진보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당장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엄호하는 방법 보세요. 예전 같으면 정권이 바뀌면 KBS, MBC가 아부하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민주 정권이다 보니 힘으로 못 할 거야. 국정운동은 안 할 거야. 뒷조사 안 할 거야. 이런 지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대통령이 올라가서 다 해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누가 해줍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그럴 때 지금 개혁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방식이 아니고 당장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구기득권, 재벌, 언론, 국정원,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개혁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뭉쳐서라도 우리의 아젠다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KTX 승무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나쁜 사고방식인 그런 거죠. 정부에서 알아서 해줄 건데 왜 조용히. 그냥 있으면요 이거 해결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목소리를 내니까 관심 가져주고 청와대 관련된 분이 나와서 만나주기라도 하고 언론 인터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폐청산 개혁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의도 속에는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재벌과 언론사와의 힘은 월등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KTX 승무원들 문제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모아봐야 얼마 안 되지만 힘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과 싸우고 개혁하려고 할 때 뒤쪽에 명분이 되는 거예요. 봐라 지금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줄 수 있냐.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연대의 힘 중에 하나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시 연대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도 괜찮고요. 네, 오늘도 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연대의 방법에 대해서 캠페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그러네요. 각자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새날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게시판에 드네요. 올려주시면 네, 적극 저희가 활용하도록. 저는 세월호 활동할 때 쓰고. 그런 아이디어는 서로 간에 회의 30분만 하면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를 벗어나서 객관적인 상자가 말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삼자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들려주신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자갈자갈 2교시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네, 오늘 주제는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 판결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지난 9월 24일 정말 임기 꽉 채우고 결국에는 다 챙겨 먹고 퇴임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가버렸는데 정말 속된 말로 이 싼똥 누가 치우라고 이렇게 해놓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너무나 큰 폐악이 이게 그 사람 혼자의 그런 판결이 아니라 결국엔 이게 선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큰 아직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지금 사법부의 개혁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양승태 대법원의 폐악이 어땠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일단 그 양 대법원장이 임기가 2011년 9월 26일 취임해서 딱 정확하게 만 5년인 2017년 9월 25일 퇴임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좀 법조계 쪽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엘리트 경력하고 그 보수적인 그 성향 때문에 좀 사법부가 우클릭하는 것을 좀 많이 좀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양 대법원장은 이제 취임사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들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6년 한번 그 주요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 약속이 과연 지켜졌는지를 한번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친자본가 반노동자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을 오토텍 통상임금 판결. 예. 일단 이 판결이 2013년 12월 13일에 나온 판결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판결이고 현재 노동 이슈를 많이 지금 갖고 있는 뭐 기아 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판결입니다. 물론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그 판결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에도 비판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의칙 부분이라는 애매한 그 뒷꼬리를 남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많은 그 혼란들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 신의칙 가지고 물건 걸림돌이 되게 만든 게 바로 양승태 대법원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의칙이 이게 무슨 그 팬티 고무줄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해요. 대기업 노동조합한테는 이 신의칙을 이번에 그 집업 판례에서도 나왔지만 그렇게 큰 거 아니다. 이래놓고 정작 이 당시 판결의 당사자였던 가블오토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이 신의칙을 들어서 과거 거까지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신의칙에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은 안 해준 거예요. 신의칙을 그냥 후뚜루마뚜루 여기저기 그냥 맞춤으로 쓰는군요. 예, 그야말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신의칙이라는 그 이상한 그 요술봉을 마지막에 기업을 위해서 선물로 하나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면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런 신의칙과 같은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판결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콜텍 대전공장 정리해고 판결. 예, 이것은 이제 그 다음 해인 2014년 6월 12일에 나온 그 판결인데요. 이 판결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판결인데 사실은 좀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뭐 시쳇말로 진짜 골 때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콜텍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콜트라는 그 유명한 기타 있잖아요. 네. 그 기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특히 이 콜트와 콜텍이란 두 회사로 이름만 나눠져 있지 실제로 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천하고 대전하고 이 두 개 공장으로 나눠서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는 전자기타를 만들고 대전에 있는 공장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어느 날 갑자기 싹 다 둘 다 폐업을 해버립니다. 네, 콜텍 이 판결 때문에 사실 아직도 투쟁을 끝내지 못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KTX 승무원 문제보다 길게 투쟁하고 계시는 몇 안 되는 사업장이십니다. 예, 그렇죠. 우리 KTX 승무원들하고 못지않게 오랫동안 하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사업장들이 현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돌아갈 직장이 없다라는 것. 그 사실 진짜 회사가 진짜 망해서 없는 거면은 어쩔 수 없구나라고 그 노동자들도 체념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보면 96년부터 그 2007년 또는 2005년까지 양 회사 각각 그 흑자 규모가 콜트 같은 경우는 누적 흑자만 19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다 제하고 순수하게 이익 남긴 것만 그 정도고요. 콜텍, 문제의 그 콜텍이라는 회사는 더 심합니다. 여기는 11년 동안 누적 흑자만 878억이에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만 형식상으로 두 개로 나눠놨지 사실상 오너는 한 명이에요. 그럼 이 오너 한 명이 1,000억 원의 흑자를 순이익을 그동안 모은 건데 근데 어느 날 이 회사를 경영위기 그리고 노사 갈등 이것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고 회사를 아예 안 했으면 뭐 말을 안 하겠는데 공장을 어디다가 인도네시아랑 중국에다가 설립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값싼 노동력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지금 위장 폐업을 한 것이다라고 네, 노동자들은 주장했죠. 결국은 노조 때문에 노조 없애려고 폐업을 하고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외로 옮기고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을 부당하다고 1, 2심에서 얘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또 정반대 콜트와 콜텍이 반대 결과를 똑같은 그렇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낸 예,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사건인데 오전에 있었던 콜트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고등법원의 판결 그대로 인정해서 사업주의 상고가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에 다른 재판부죠.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 콜트 노동자들을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에서도 또 양승태 대법원의 똘마니들이라고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이건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예, 쌍용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여파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심리적으로도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죠. 네,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유명한 그 판결이 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오지도 않은 것을 법원이 미리 판단을 해서 그렇죠. 위기가 올 수 있어. 그렇죠. 이 판결은 그 나중에 그 법조인들에게는 딱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깔아준 판결이다. 그렇죠. 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아니 무슨 사법부가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요. 근로기준법하고는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정리해고 즉 경영상 해고를 다룬 명문의 문구는
그 사업주가 경영상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장래의 경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상 긴박한 사유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미래의 손실을 예상한 것, 이 자체를 법원이 사법적으로 아무런 심사를 안 하고 그대로 사용자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다 라는 거죠. 특히나 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자동차 생산업체의 특성상 그 유형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가 전부 다 유형자산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실물. 그렇죠. 예. 근데 이 자산의 현재 가치를 가지고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가지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그 재무제표 같은 회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 가치를 굉장히 축소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가치를 축소시켜 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차들, 예를 들면 요즘 쌍용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차가 티볼리죠. 이 차들의 미래 가치는 전혀 반영을 안 해놓은 거. 그래서 실제보다도 미래의 예상 그 손실을 배로, 3배, 4배로 뻥튀기를 시킨 이런 부정회계의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근데 이걸 법원이 그대로 다 인정해줬다는 그러니까요. 거. 이게 이제 때문에, 비판의 주된 부분이죠. 쌍용자동차 그런 정리해고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티볼리 많이 구매해서 쌍용자동차 수익 나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또 해주셨어요. 그럼요. 게다가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자기는 티볼리 광고를 안 받고 자기가 모델 돼주겠다 이런 제안까지도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 없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그 다음이 바로 유명한 저희 KTX 여승무원 판결입니다.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에서 진짜 큰 족적 하나 남기셨어요. 네, 2015년 최악의 판결. 그렇죠. 2012년부터 악성 판결이라고 비판받는 판결이 하나씩 나오는데 역시나 2015년에도 뛰어넘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2015년 새해 벽두부터 역대 최악의 판결, 노동 판결이란 그 오명을 뒤집어 썼는데요. 이때는 뭐 전에 다른 판결에서처럼 뭐 신의칙, 미래 경영상의 이유, 뭐 이런 빌미라도 제시를 했었지만 KTX 여승무원 판결은 그냥 패소시킨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다른 논리가 없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야, 부족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이 노동 문제 판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원칙이 형식보다는 내용을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형식만 갖췄다고 그 형식을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내용을 그대로 싹 다 무시한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정반대로 돼야 제대로 된 약자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회사가 KTX 뭐 코레일 유통이라든가 이런 그 회사를 자회사의 성격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성분들을 그쪽으로 고용계약을 맺게 만드는 그 형식 하나만 가지고 판결을 내렸죠. 네, 이 판결 덕분에 여승무원이 안전 업무를 하지 않는다. 안전 업무는 일회사항에 불과하고 그건 응당 필요한 일임에 불과하다. 누구라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허용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KTX 승무원들이 안전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 교육을 안 받죠. 네, 안전 의무가 없는데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철도 안전법에는 또 승무원이 안전 업무를 하지 않아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승무원을요? 네. 그렇죠. 의무도 없는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은 매뉴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처벌은 받아. 그냥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KTX 우리 열차 차량이 몇 량이죠? 보통 18량에 만석일 경우 1000명 이상이 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차 팀장이라고 해서 코레일 직접 고용된 사람은 1명 타죠. 네. 그리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KTX의 직원의 형식이 아니라 자회사? 코레일 유통 이 소속인데 이분들이 사실 있는 필요가 왜 있어야 됩니까? 기본이 승객의 안전인 거죠. 그렇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결국 근데 피해는 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안전이 소홀하고 완전히 안전하다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KTX에서 달리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실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음 상신 브레이크 판결.
네, 양승태 대법원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것은 이제 2016년 3월 24일에 난 판결입니다. 상신 브레이크 하면 아시는 분들은 특히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동차 우리 그 브레이크 패드 있잖아요. 결국은 브레이크 디스크를 잡아주는 그 패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압도적으로 높은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원래 이 상신 브레이크란 회사에 노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기업별 노조였었어요. 그러다 이 회사가 기업별 노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주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많으니까 우리 산별 노조, 그러니까 금속 노조, 산별 노조 지부 형태로 바꾸자라고 해서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산별 노조로 바꿨던 노조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조에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모 노무법인, 아마 다들 연상이 되실 만한 그런 노무법인의 공작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다시 회유하고 바꾸게 해갖고 다시 기업별 노조로 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노조의 조합총회가 무효다라고 소송을 냈더니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뒤집고서 유효다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뭐니 해도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주적, 또 하나는 민주적이어야 되거든요.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이어야 되고 또 내부 운영에 있어서는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자주적이라는 부분을 그냥 이 판결 하나로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깨워준 거죠. 정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유리한 판결은 다 여기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노조를 와해시키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교과서, 바이블을 딱 여기에서 만들어준 거죠. 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노조를 이렇게 파괴하겠다라고 계획 짜면요 얼마든지 파괴가 가능한 정도까지입니다. 네. 참 이런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비판이 여러 각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나요? 예, 일단 그 기존의 대법관 중에서 그나마 좀 상식을 지키고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듣는 이상훈 전 대법관이 지난 2월 퇴임을 했는데요. 그때 퇴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허약한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국가 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법원 측을 압도할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아주 뼈있는 말씀을 남겼지요. 네,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결 살펴봤는데요. 그나마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될 대법원장의 인준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론 대법원장 1명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밑에 대법관들이 보수적인 인사로 많이 채워져서 하나하나 이제 정돈하는데 많은 고난의 길이 있을 거라는 게 보이지만 또 김명수 대법원장님 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법부가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노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역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다는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 때도 많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라 더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네요. 네, 자갈자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다는 것도 눈으로 보니 참 좋았습니다. 오늘 자갈자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요.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